소개 감사드립니다. 아, 저는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입니다. 우리가 아테로스클레로시스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죠. 이제 세월이 가면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점차 진행을 하게 되고 어느 시점 이상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진행을 하게 되면 드디어 이벤트라는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벤트의 형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통증을 가지고 찾아오는 협심증 환자가 있고 돌연사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심근경색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벤트가 생기고 나게 되면 조직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고전적으로 어떤 임상의사로서 개입을 하는 부분은 이 첫 번째 이벤트가 어떤 식으로든 생기고 난 다음이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리얼리스틱한 어떤 목표는 질환 자체를 완전히 멈추게 하거나 리그레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증상을 호전시키고 질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것에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보존적인 카디올로지스트의 역할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한 어떤 이벤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증상이 생기기 전까지는의 역할이 이제 프라이머리 케어의 역할입니다. 사실 이 과거에는 인베이시브 이미징을 통해서 이벤트 이후에 우리가 코로나리 알테리를 들여다보게 되는데 이러한 이벤트 이후의 영상 기법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드밴스드 디지즈의 서브셋,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인터폴레이션해서 나머지 환자들을 해석하고자 하는 방식이고 또 동시에 주로 이제 인트라베스쿨라 이미징을 하게 되면 어떤 월 이미징 같은 것들을 전체 혈관을 대변해서 연구 목적이 아닌 이상 병변이 생긴 곳만 포커스된 영상을 얻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CT 같은 non invasive 이미징은 사실 우리의 영역을 확장해주고 질병을 들여다보는 어떤 질병에 대한 이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카디올로지스트로서 해야 되는 역할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서 정량적인 어떤 스코어링 같이 객관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자가 증상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마치 검체 검사처럼 의사소통이 가능한 첫 번째 수단은 칼슘 스코어링입니다. 지난번 세션에서 칼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트라바스큘라 이미징이라는 관점에서 토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아는데 사실 non contrast CT 스캔은 이렇게 펑츄에이티드나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보지는 못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칼슘으로서 스코어링을 매기게 됩니다. 칼슘 스코어의 기본적으로 전제는 이 덴스한 칼시피케이션일수록 이제 나쁜 칼시피케이션으로 생각해서 점수를 높게 매기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dense is worse죠. 근데 사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칼슘 스코어라는 거는 칼슘이라는 걸 가지고 관상동맥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전체 플락 버든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칼슘이 일어난 부분만 가지고 대변을 합니다. 또 어느 부위에 어떻게 몇 개의 칼슘이 존재하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썸드 스코어만 가지고 평가를 하죠. 또 동시에 dense is worse라는 컨셉이 사실 스타틴이라는 우리 약제를 쓰면서 갖고 온 경험을 보시게 되면 스타틴을 쓰게 되면 칼슘 자체 아테로마가 사실 지금 인베이시브 이미징으로 처음에 플락이 발견이 됐던 그리고 칼슘 스코어가 163이었던 사람이 약 5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의 영상을 보시면 아테로마가 슈링크 됐지만 그리고 칼시피케이션이 이루어지면서 환자 자체는 이벤트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틴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칼슘 스코어 자체는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거죠. 최근에 보면 이런 식의 고전적인 그 dense is worse라고 하는 식의 산출 스코어보다
덴서티를 반영한 스코어를 새롭게 산출해서 본 칼슘 스코어를 보면 실제 볼륨이 늘어날수록 리스크는 증가하지만 덴시티가 증가할수록 리스크는 감소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칼슘 스코어가 편하지만 칼슘이라는 것만 갖고 사람을 들여다보는 한계, 아테로스클레로스 들여다보는 한계가 있고 또 동시에 환자의 리스크가 있는 사람에서 칼슘이 증가될수록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이게 에트닉 베리에이션이 보시는 것처럼 적색으로 된 US 파퓰레이션하고 청색으로 된 코리안 혹은 아시안 파퓰레이션에서 보면 유전적, 인종적 환경에 따라서 칼슘 스코어의 노말 컷오프 값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서양에서 받아들여진 컷오프 값을 그대로 써서 우리나라에 수입해서 그 값을 채택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CT가 곽강을 받고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CT의 모든 로직은 인베이시브 이미징 카디올로지스트들이 하셨던 거기서 얻은 지식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베이스라인 플락 볼륨이나 델타 플락 볼륨 인베이시브 이미징으로 측정한 것들이 예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고요. CT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세서빌리티가 좋기 때문에 피라미드의 아테로스클레로시스의 전반적인 진행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고 트리 전체를 볼 수 있고 MRI와 달리 어코지션 프로토콜이 스탠다디제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짧은 트레이닝 기간으로 동일한 영상, 비교 가능한 영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하이 리스크 플락 피처라 그래서 뭐 로우 어테뉴에이트 플락, 포지티브 리모델링이 있는 플락, 스퍼틱 칼슘처럼 칼슘이 보이는 플락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예후가 나쁘다라는 식으로 초기 연구가 이루어졌다면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발달하고 이 연구자들의 인내심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플락 자체를 퀀티터티브 메저하고 그 퀀티터티브 메저가 총량적인 플락 볼륨도 있지만 아까 보셨던 하이리스크 플락 피처의 컴포지셔널 애널리시스를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성에 대해서 항상 모든 기술이 처음 나오게 되면 이거 뿌연데 뭐 정확하게 보이겠어? 라고 이제 의심을 하지만 이런 연구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최근에 이루어진 메타아날리시스 결과들을 보시면 한 40편 정도 이상의 논문들을 분석해 봤을 때 실제 CT와 아이부스를 비교하면 1.5 스퀘어미터 디퍼런스 정도만 생기고 실제 통계학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플락 볼륨이나 컴포지션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컴포지션의 아날라이시스 결과를 임상적인 의의를 보시면 실제 대규모 레지스트리에서 팔로우 기간 중에 이벤트가 발생한 사람과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들에서 컴포지셔널 퀀티터티브 애널리시스를 했던 결과를 보시면 이벤트가 발생한 군과 발생하지 않은 군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다이아미터 스테노시스의 비율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퀀티터티브 애널리시스를 했던 플락의 피처들이 이벤트가 생기는 사람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단면적인 플락에 대한 어세스먼트 말고 프로그레션을 우리가 시퀀셜 시리어 스타디를 통해서 추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이럴 때 흔히 우려를 하는 부분은 CT에서 관찰되는 플락의 성상이라고 하는 것이 찍을 때 엑스레이 영상의 에너지 조건이나 조형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따라서 플락 컴포지션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 비교가 불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KB가 바뀔 때에 이런 조형제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의 영향이 칼슘의 컴포넌트에 따라서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 30일 이내 플락의 조건 자체가 변하지 않고 2번 이상 찍은 사람들을 비교해 본 연구 결과를 보시면 실제 이러한 조건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볼륨이나 이런 하이리스크 플락 피처들의 퀀티터티브 분석에는 크게 유의한 차이를 보고 있지는 않아서 실제 시리얼하게 추적하는데도 CT라는 기술이 쓸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전향적으로 하기 전에 후향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찍은 영상들을 이제 다 모아서 그럼 이렇게 시리얼하게 찍은 것들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실제 살펴봤는데요. NGO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쭉 시리얼하게 베이스라인 팔로우, 베이스라인 팔로우, 베이스라인 팔로우를 봤을 때 풀 하트의 플락 볼륨이 프로그레션이 되는 군이 보시는 것처럼 1% 이상 플락 프로그레션이 된 군과 되지 않은 군에 있어서 예후가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동시에 메이스라는 측면에서도 베이스라인의 플락 볼륨을 측정하게 되면 플락 프로그레션을 프레딕션할 수 있고 베이스라인 플락 캐릭터리스틱스에 대한 부분에다가 델타 플락 볼륨을 보게 되면 이벤트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어떤 아직 obstructive 리전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에 있어서 그러면 CT를 찍었을 때 이 사람이 몇 년 뒤에 obstructive 리전으로 발전할 건가라는 퀘스천에 대해서도 베이스라인 때 토탈 플락 볼륨이 실제 향후에 obstructive 리전이 생기는지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베이스라인 때 하이리스크 플락 피처가 있고 하이리스크 플락 피처가 없는, 그러면 리스크 피처만 보면 여기서 obstructive 리전이 생겨야 될 것 같지만 베이스라인 플락 볼륨이 큰 환자가 향후 팔로업에서 obstructive 리전으로 발전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동시에 우리가 아까 칼슘 스코어링에서 보시면 스타틴이라는 걸 쓰고 나면 환자는 스테빌라이즈가 됐는데 칼슘 스코어는 증가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부분이 CT로 들여다보게 되면 스타틴을 썼을 때 시리얼하게 보면 칼시파이드 플락은 증가하고 넌 칼시파이드 플락은 스타틴을 쓰게 되면 오히려 애뉴얼 체인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스타틴을 안 쓴 환자들에게서는 프로그레션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칼시파이드 플락의 경우에는 스타틴을 쓴 군에서 프로그레션이 이루어져서 스타틴의 역할과 예후 연구의 일관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최근에 와서는 약물의 효과를 평가하고 새로운 약물을 발견하는 데에도 이러한 CT가 마치 우리 종양 환자에서 더 이상 종양내과의 항암제를 평가할 때 환자가 중냐 사냐를 가지고 연구하지 않죠. 헤파토마의 사이즈가 줄었는지 안 줄었는지를 보고 항암제의 효과를 평가합니다.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는 현재 테스토스테론을 썼을 때 심혈관계 예후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굉장히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테스토스테론 개를 12개월 동안 붙이고 나서 CT를 팔로우업을 해보면 토탈 플락 자체가 테스토스테론을 또 넌칼시파이드 플락 자체도 테스토스테론을 쓴 군에서 현저하게 증가되는 상황이 발견이 돼서 실제 테스토스테론 치료가 아세로스클레로시스의 위험성을 증가시킨다라는 결과도 발표가 됐고요. 오메가3 패티 애시드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쓰게 되면 리스크가 스타틴 플러스 오메가3를 썼던 환자군에서 리스크가 감소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자체가 설명이 잘 안 되는데 CT를 연속적으로 찍으면서 환자의 경과를 살펴봤을 때 보시면 칼시파이드 플락 자체는 플라세보에서 늘어나지만 이 오메가3 지방산을 같이 병용한 사람들에 있어서는 보시는 것처럼 컨트롤 군에 비해서 모두 일관되게 플락 피처들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최근에 와서 보시는 것처럼 스타틴, 에스트로겐, 와파린, PCO일, 테스토스테론, 아토바스타틴, 그리고 최근에는 PCSK9까지 CT를 연속적으로 추적해서 그 약물의 효과를 판정하고 유효약제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관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non-invasive 이미징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들여다보게 하는 기법들은 우리 카디올로지스트에게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범위나 역량을 더 넓혀주는 유효한 수단이며 이제 신뢰하고 임상에서 어떤 신약을 발견하거나 환자를 트래킹하는 데 쓸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